좀 거창하지만 2025년 개정판 과세이용 계좌 완벽 가이드 이렇게 났는데 사실은 연금저축 IRP, IS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 연금 계좌로라고 부를까? 뭐 퇴직 계좌라고 부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세 가지 계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세금을 뒤로 미룬다는 개념에서 흔히들 이것을 과세 이연 계좌라고 부릅니다. 삼총사예요. 뭐 이 외에도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그 옛날에는 장기주택 마련저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재형저축도 있었고 다 이런 시리즈 중인데 이 세 가지 계좌와 세 가지 제도가 굉장히 오래 지금 유지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유지되었으면 하고 유지되어야 할 과세이용 계좌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세이용 계좌라는 이름으로 한번 묶어봤고요. 통합 절세 전략 안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다 투자하고 계시는 분야고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일부는 아마 처음으로 이걸 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ISE 계좌 몰라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 없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까지 제가 다 포함해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예, 제가 오늘은 이게 시작이고 연말이라 시작이지만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자료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또 많이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정례적인 어떤 스쿨링을 한다든가, 아카데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정적인 상담 프로세스를 만들다든가,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아마 이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좀 더 나은 형태로 좀 전달을 하는 방식을 좀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이 주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들은 교환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다 이것저것 넣어서 너무 식상한 얘기들은 지나갈게요. 그래서 먼저는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 작년 통계를 봤더니 여전히 연금저축은 그 납입하는 것 대비 실제로 연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여전히 낮습니다. 통상 우리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던 시대부터 201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금저축이 다양한 제도로 변화했고요. 작년에만 해도 또 제도를 손봤어요. 그래서 납입 가능한 금액이 또 하나가 늘어났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 가까워, 75% 가까운 대부분의 자산은 예금과 같은 보험에서 자고 있고요. 실제로 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의 평균 금액은 지난 5년간 변함없이 연 300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한 돈은 굉장히 많아요. 이미 170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이 연금으로 활용되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예요. 그래서 뭐 노인 빈곤하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안 빈곤한데 이제 미래가 빈곤하다고 예측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연금저축 필요한가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노소득 공백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메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주된 내용이 있지만 정말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뭐 세액공제 혜택도 있지만 과세 이연, 그다음에 저율 과세, 분리 과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요. 분리 과세는 뭐고 저율 과세는 뭐라는 거냐 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세제 혜택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채팅으로. 네. 그리고 장기 복리 투자. 예, 맞죠. 왜냐하면 어,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금저축은 16년 이후에 계속해서 ETF 투자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ETF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부분이 이제 보통 일반 계좌에서는 해지를 하면 세금 내고 다시 투자하고 뭐 이런 방식이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세금에 낼 돈까지 합쳐져서 그 다음 투자가 이어져서 그 자체로 복리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그게 또 긴 기간을 하게 되니까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뭐 물가 상승 방어라는 거는 무조건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물가 상승 방어가 전혀 안 되는 연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연에 지금 우리나라가 누르고 누르고 눌러서 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연금저축을 금리형으로 하시는 분들 지난 15년간 뭐 한 2%가 안 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물가 상승 방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로 물가상 방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입 대상인데요. 여기 뭐 세액공제 혜택, 과세현 효과, 가입 대상 무관, 연금 수령 조건 이렇게 있는데 가입 대상이 이 주민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깐난장이도 돼요. 예. 이게 법이 2014년도에 바뀌어서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성인만. 그래서 IRP는 좀 어렵고요. ISA도 아마 미성년은 가능은 하다고 돼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금저축이 그런 면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조건은 55세 이후인데 이거 뒤에도 질문하셨어요. 55세인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과세 이연 계좌란 무엇인가 이거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연금저축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뒤에 계속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금 연기, 납부 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써놨는데 세금을 납부를 연기한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에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세를 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고 먼 미래에 이걸 인출을 하시거나 연금으로 연금도 인출이죠. 연금형 인출이니까요. 인출을 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을 그대로 다 계좌에 놔뒀습니다. 요 혜택을 갖고 있는 계좌가 세 가지예요.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되니까 세금으로 나갈 돈 15.4%죠. 그걸 다시 재투자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근데 얘도 선택적인 거죠. 나는 재투자할 만한 대상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겠네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금에 넣어놔도 다시 재투자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연금저축은 예금에 넣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연금에는 예금이라는 걸 두실 수 없어요. 지금 저랑 같이 연금저축 하시는 분들은 예금에 두시는 분들이 없죠. 예금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옛날에 은행에서 가입한 거 있어요. 신탁 혹은 신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연금저축 보험이 있어요. 근데 보험은 보험형 상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예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리 효과를 주면 이자 소득세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저율과세 혜택인데 15.4%를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를 냅니다. 근데 표시는 좀 반대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을 때는 5.5, 뒤로 가서 70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3.3%까지 세율이 줄어들죠. 자, 그런데 얘를 한 번에 찾으면 16.5예요. 15.4가 아니라. 그러면 저율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세금이랑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저율과세만큼이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율과세 혜택이 가장 큰 건 사실은 ISA죠. 9.9% 저율과세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세 이용 계좌를 해주는 계좌가 뭐가 있나 봤더니 개인연금저축, IRP, IS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갈게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운용의 자율성이 있고 단점은 해지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페널티가 뭐냐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해지한다. 혹은 1년 만에 해지한다. 1, 2년 뒤에 해지한다. 이러면 페널티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16.5%가 부과되는 게 있지만 보험의 연금보험은 그게 있죠. 뭐냐면 사업비라는 걸 보험사가 떼요. 그러다 보니까 해약 환급금 자체가 낮아서 굉장히 손해가 나고 최근에 제가 상담한 어떤 분은 잘못 가입하셨어요. 해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액을 거의 손해본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안내 요청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한 계좌로 IRP가 있죠. 근데 이거 제가 오늘은 그냥 예,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자, IRP는 원래는 이게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펜션의 약자입니다.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IRA도 있었어요, 예전에. A는 이제 어카운트인데 쉽게 말하면 애뉴어티였죠. 애뉴어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 쓰는 계좌죠. 이렇게 퇴직하시기 전에 일반 퇴직금에 있거나 이거 못 알아듣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DB, DC. 나는 그거 뭔지 모른다라고. 왜냐하면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안 하신 분들은 DB와 DC 자체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퇴직금을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받을 때 급여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으로 받으세요라고 할 때 받는 게 원래 IRP입니다. 근데 IRP는 연금저축하고 똑같이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서 퇴직금처럼 쌓을 수 있는데 그 형태는 연금저축과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IRP 계좌 개설하면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는데 이게 헷갈리실까 봐 뒤에 정리도 해놓을게요. 세액공제를 연금저축은 600만 원 받을 수 있는 반면에 IRP는 9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는 IRP 900 받고 연금저축 600 받는 게 아니라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서 900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내가 600만 원을 넣었다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에 더 넣으시면 공제 혜택이 없고요. IRP를 개설하셔서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신다면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오랫동안 상담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어느 계좌에든 1800을 꾹꾹 눌러서 넣으셔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이유는 뒤에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과세 이연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안전자산 30% 의무 비중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전자산 의무가 30%, 무조건 30%는 안전한 데 넣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안전한 데 넣어야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전자산 30% 때문에 전체 계좌의 수익이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30이 아니라 60이었습니다. 많이 완화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을 운용해야 됩니다. 그럼 예금에 꼭 넣어야 되냐? 채권에 꼭 넣어야 되냐? 또 그건 아니고요. 30%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투자 대상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됐냐, 뭐가 안 되냐, 이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서 상품에 적혀 있는 걸 봐야 돼요. 모든 펀드 중에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다 나름의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ETF 있죠? ETF IRP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ETF도 야, ETF는 다 투자되는 거니까 안전자산 아닌 거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뭐 채권형 ETF, 뭐 요즘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미국 회사채 ETF 요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것들은 따로 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럼 여기서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안전자산 30%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삼성증권으로부터 당신의 IRP의 안전자산이 비중이 깨졌다. 한도를 초과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엔 저한테 많이 질문하셨어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좌에 이런 얼럿이 왔다고, 알람이 왔다고. 예, 납입을 한 후에 내 투자 수익률에 의해서 70%를 공격적이고 투자 수익이 나오는 데다 넣어놓고 30%는 안전한 데 넣어놨는데 수익이 생기면 아무래도 안전한 것보다는 좀 공격적인 게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75대 25가 되면 알람이 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카톡이 옵니다.
예. 그래서 뭐 카톡을 안 해놓으면 문자나 이메일도 와요. 뭐냐면 안전자산 비중이 깨졌다. 근데 그때 무언가 내가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수익이 난 5%를 팔아서 30%를 채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수익 제한이 없는 거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추가로 투자를 할 거예요. 추가로 불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내년도가 돼서 돈을 더 넣을 거예요. 그러면 돈을 넣을 때 기분은 어떠냐면 수익이 나는 쪽에 더 넣고 싶겠죠. 근데 못 넣어요. 일단 내가 다시 투자를 시작으로 할 때는 30%의 안전자산이 채워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전자산에만 돈을 넣게 돼요. 이 조건으로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운용 수익 차이가 저 30%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과. 그래서 이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장치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공격적인 투자를 좀 더 이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제한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저는 젊은 분들에게 IRP와 연금저축 중에 뭘 우선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연금저축을 무조건 먼저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ISA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IRP는 저 조건 때문에 장기 운용에 있어서 수익이 계속 제한되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인출 제한 및 수수료입니다. 뭐냐면 IRP는 여기서 55세 밑으로 있으신 분들, 내 나이가 만으로 55세 밑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인출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IRP에 가입을 해서 내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아서 받았든 아니면 내가 그, 뭐죠? 음,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돈을 넣었던 간에 이 안에서 인출은 안 됩니다. 그럼, 야, 인출 되던데요? 예, 됩니다. 아예 계좌를 깨시면. 아예 계좌를 깨면 세금 내고, 예, 되는데, 나는 여기에 1억이 있는데, 이 중에 2천만 원만 급하게 좀 찾아 쓰고 싶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거의 뭐, 아주 특별한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6개월간 요양치료가 필요하거나, 예, 본인이 사망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예, 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 55세가 넘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신 거야. 내가 55세 넘었는데 IRP에 돈이 있는데 이거 중도 인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깨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55세가 넘으면 무사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찾아보시면 맨날 인출 제한만 얘기하지 중도 인출 가능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55세가 넘었다. 그러면 인출 가능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 두 가지 안전자산 30% 의무와 인출 제한 관련된 부분은 매번 여쭤보시는 거라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ISA는 뭐냐?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ISA는 그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고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온 지 꽤 오래됐죠. 근데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좀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면 이게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는데 불리기는 뭐라고 불리냐면 개인형 비과세 통장이라고 불려요. 예, 맞죠. 그런데 우리가 비과세 통장이라고 하면 저기서 무슨 거래를 하든 다 비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비과세 계좌는 보험 계좌가 비과세 계좌죠.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10년 내면 비과세다. 그죠? 10년 내면 비과세니까 뭐 저기 뭐야 꾸준히 내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보험 계약들 있죠. 10년 내면 비과세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말하고 싶진 않고 말하면 길어지지만 변액보험 같은 거 있죠. 그 안에 투자를 해요. 수익을 막 냈어요. 그 안에서 이것도 넣었다 저것도 넣었다 막 했어요. 예, 비과세죠. 10년 뒤에 찾으면 무슨 짓을 해도 비과세고 얼마든지 비과세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아예 통으로 다 비과세예요. 그러면 비과세 계좌라는 거는 그 안에서 어떤 수익이 나든 간에 전체를 비과세해야지 사실 비과세 계좌잖아요. 근데 이 비과세 한도가 있어요. 얘 200만 원만 비과세 해줘요. 예, 200만 원만 비과세 해줍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매년 200만 원씩 비과세 해줘 아니고요. 예. 3년이 의무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느 해에 어떻게 수익이 났던 간에 비과세 혜택을 200만 원만 해주는 겁니다. 통상. 네. 대신 뭐가 있냐면 그 기간 내에 손해 났던 거 플러스 났던 걸 막 섞어서 나온 최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어디냐? 200만 원이 어디냐?
10원 한 장 공짜로 안 주는 나라에서. 네, 좋은 얘기죠. 근데 효과는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걸 그래서 저는 비과세 통장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세이빙 어카운트예요. 예, 저축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카운트잖아요. 뒤가 어카운트는 계좌란 뜻이에요. 다른데 IRP는 펜션이란 뜻이거든요. 펜션 연금이란 뜻이에요. 그죠? 연금저축도 원래는 어카운트의 개념도 있고 펜션의 개념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왜 IRPA, ISA는 영어로 부르고 연금저축은 한국말로 부르냐면 한국에만 있어요. 외국에 없어요. 예, 아주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근데 IRP와 ISA는 외국에도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제도고 일반적인 통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저축형 계좌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익통산하고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는 200만 원만 된다. 자, 이거는 저는 머릿속에 지우라고 말씀드려요. 아예 지우세요. 200만 원 비과세 되는 거 좋죠. 좋은데 200만 원 그러니까 이걸 지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냐면 나 비과세 벌써 200만 원 됐는데 저 깰래. 예. 난 수익이 200만 원 넘었어. 세금,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받을 걸 깼어. 1년 만에. 예, 요즘 같은 때 저 안에서 해외 ETF, 나스닥 QQQ, 나스닥 100 ETF 했는데 200만 원 수익 생겼어요. 그쵸?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난 저 목적을 다 했네? 아, 아깝다. 계속 가져가다 마이너스 나기 전에 빨리 수익 확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계좌 잘못 쓰시는 거예요. 자, 이 계좌는, 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그게 뭐냐 한 해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으셨던 이력이 직전 3년 내에 있으면 아예 안 만들어집니다. 예, 그 3년이 경과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웃긴데요. 뭐냐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계좌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계좌의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손익이 통산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9.9% 과세예요. 저율 과세예요. 근데 이 저율 과세에 분리 과세까지 붙어 있어요. 너무 어렵네요. 그죠? 근데 설명 차근히 드릴게요. 뭐냐면 저게 일반 계좌라면 이렇게 볼게요. 매년 2천만 원씩 넣고 3년이 될 때 6천만 원인 내 계좌에 내가 해외 ETF를 투자해서 6천만 원이 1억 됐어요. 3년 동안. 그래서 1억을 해약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 계좌에서. 그럼 내 총 수익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15.4%만 무는 게 아니에요. 당해년도에 4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소득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내 4천만 원 전체는 이제 내 연봉이 1억이라고 칠게요. 내 연봉 1억에 4천만 원이 추가돼요. 이걸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연말에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도요. 5월에 신고 다시 하셔야 돼요. 왜? 4천만 원 초과 수익이 생겼어요. 라고 국세청에 인지를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 떼고 나머지 추가된 2천만 원은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1억 플러스 4천만 원이 전부 다 종합소득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소득세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럼 1억이 넘어갔으니까 소득세율은 뭐 38%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연말정산 했던 거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정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지만 어쨌든 하고 나면 세금이 나오죠. 그 중에서 4천만 원 받을 때 15.4를 무조건 금융사가 뗍니다. 그 뗀 걸 원래 냈던 세금,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이 커지면 종합소득세율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에 ISA 계좌에서 6천만 원을 넣었고 그 돈이 1억이 되었다면 1억을 받았을 때 신고를 하면 9.9% 추가된 4천만 원 중에 3,800만 원은 200만 원 비과세 혜택으로 빠지고 3,800만 원에 대한 9.9% 과세를 바로 합니다. 근데 분명히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넘기지 않아요. 왜?
이게 분리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거랑 어떠한 경우도 합산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괜찮은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개형, 뭐 추가형, 일임형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네, 중개형으로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고 보면 운영하는 회사들이 좀 달라요. 방식하고. 근데 이제 통상 중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납입 한도는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1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순수한 납입으로는 5년이에요. 5년간 매년 2천만 원씩 내면 1억을 넣을 수 있고요. 무조건 3년은 보호하셔야 돼요. 다만 얘는 올해 2천만 내가 올해 11월 1일 날 계좌 개설을 했어요. 그럼 올해 한이 2천만 원 낼 수 있죠. 내년 1월 1일이 되면 또 2천만 원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후년 1월 1일이 되면 또 2천만 원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의무 기간 3년은 실제로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왜 3년이 중요하냐? 3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 분리과세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올해 일단 만들어 놨어. 그거 저기 만들어면 좋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돈을 안 넣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2천만 원 낼 수 있는데 작년 거 못 냈잖아요. 올해 거. 예, 근데 ISA는 IRP나 연금저축은 1,800까지 넣을 수 있는데 올해 못 넣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됐어요. 올해 거 못 넣어요. 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ISA는 올해 걸 못 넣었다면 내년도에 한도는 이제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를 이게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게 됐다, 못 넣었다. 근데 나는 목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 연금저축에 몇 천만 원 못 넣죠? 그렇다면 그 다음 생각하셔야 될 건 A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들어 놓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아까 좀 전에 그 금융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 직전 3년에 되신 분들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내가 올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이자 계산 잘못하고 배당 계산 잘못해가지고 올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나는 ISA를 3년으로 해놨어요. 처음 개설할 때. 자, ISA는 연장이 가능하세요. 연장이 가능한데 제가 요거는 좀 더 확인할게요. 제가 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금융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은 ISA를 만들어 놓은 ISA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SA 계좌는 만들 때 그냥 저 ISA 계좌 있는데 몇 년이냐면 80년이에요. 기간이 80년. 네, ISA의 전체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80년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네. 20세 기준으로 100세까지 해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만드실 때 기간을 80년 만기까지 그냥 해놓으십시오. 네. 그러면 3년 뒤부터는 해지 페널티가 없는 거고요. 최대 5년까지 끌고 가서 1억까지 넣을 수 있고요. 요 계좌를 그냥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유는 마지막 네 번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IRP에 대해서는 퇴직 때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내 개인이 한 번에 목돈을 넣을 수 있는 건 1년에 1,800이고요. 그걸 쿠폰처럼 올해 안 냈다고 내년에 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것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연금저축이 얼마나 좋은지를 뒤에 설명을 들었는데, 아이고, 아쉽네. 더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넣어도 안 들어가죠. 1,800 이상은 안 들어가져요. 근데 그 1,800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ISA입니다. ISA에 넣은 돈이 3년을 경과하고 그 ISA 계좌를 해지했을 경우, 그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 이연 계좌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로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번에.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ISA 계좌의 총 한도가 1억이니까 1억을 넣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ISA 계좌에 5년 동안 1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1억이 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2억을 해지했어요. 그렇다면 그 2억 전액이 연금저축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근데 여러분들이 못 넣어요. 연금저축 계좌 자체는 1,800이 돼 있다는 건 못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난 2억 있는데 넣을 수 있다는데 그래서 60일 이내에 증권사에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걸 연금저축으로 전환해서 넣겠습니다. 전환입금 신청을 하시면
증권사에서 넣습니다. 넣을 때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추가 혜택이 있어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55세인데 연금저축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번에. 네. 왜요? 아니, 50세인데, 55세인데, 이거 넣어야 되냐고. 5년밖에 못 넣는데, 넣어봤자 얼마나 넣는다고. 네, 그게 아니고요. 같이 병행하시면 최대 3,800만 원을 넣어서 5년을 넣으시면, 꽤 큰 돈이 들어가죠. 꽤 큰 돈이 들어가요. 1년에 4천만 원이니까 산술적으로 2억 가까운 돈이 연금저축으로 마련될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ISA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중에 ISA 계좌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 IRP, IASA 계좌는 세제 혜택으로 보면 세액공제가 있고요.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인데 제가 여기 체크가 좀 빠져 있는데 연금저축 IRP도 엄밀한 의미로 전부 다 과세이연과 분리과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어, 환급도 되죠. 세액공제라는 부분 때문에. 자, 그리고 납입 한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합 한도입니다. 연 1,800만 원을 공유해요. ISA는 2천만 원이고요. 총 1억 한도고 연도별 2월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서머리로만 넘어갈게요. ETF 펀드가 가능하고 IRP는 예금과 ETF 펀드, 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으로는 뭐 리츠, 그다음에 채권 요거 등은 네, 투자가 가능해요. IRP는. 근데 연금저축도 최근에 리츠가 투자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도 인출은 자, 아까 IRP는 55세 이하이신 분들 중도 인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금저축은 무조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조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세금만 내신다면. 그리고 IRP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ISA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뭐만 포기하면 비과세 포기하면. 네. 근데 나는 비과세 기간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중도 인출 원금 내에서 가능하고요.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연금저축 IRP는 가능하고요. ISA는 3년 의무 가입 이후에 유지하실 수 있는데 얘는 연금 전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연금으로 이 재원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과세 이용 계좌로 넘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세액공제 혜택 좀 더 꼼꼼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 다가오니까.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네, 단독 한도 600만 원 많이 늘어난 겁니다. 300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공제율은 5,500만 원, 내 연봉이 5,500만 원 넘는다. 종합소득으로 4,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6.5%고요. 그걸 초과하신 분은 13.2%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600만 원 내면 내가 5,500만 원 이하면 얼마를 환급받냐? 99만 원입니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딱 요겁니다. 그리고 내가 5,500만 원을 넘는 급여를 갖고 계신다면 79만 2천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세제 혜택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99만 원이 없으면 환급이 안 나옵니다. 제 실제로 이런 사례 많이 봤어요. 본인이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 있잖아요. 급여 받으시면 받으실 때 세금, 근로소득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근로소득세로 1년 동안 낸 세금이 60만 원이에요. 만약에. 근데 나는 세액공제 받으려고 600만 원을 다 냈어요. 그런데 79만 2천 원 받는데요. 혹은 그 정도밖에 세금이 안 내신 분들은 99만 원이겠죠. 99만 원 받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6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99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인 분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세액공제라는 건 세금을 낸 한도 내에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환급이라고요. 이게 쿠폰처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납부 세액을 얼마큼 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요 얘기 하다가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이런 얘기 했어요. 퇴직을 얼마 앞둔 분인데 연말공제를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말 그 세액공제, 연말 정산을 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1년 남으셨는데 그걸 이제서야 여쭤보세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막 웃으시면서 사실은 그냥 해주니까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저도 회사 다닐 때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그거 아실 필요 없죠? 간소화 사이트에 가서
클릭 몇 번이면 이젠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잘못 신고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사례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저축 600에 추가납입 3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단독으로 900을 해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900만 원을 그 세액공제 받으려고 IRP 하나만 운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고객이 30대 초반인데 세액공제 받으려고 IRP 90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물론 나쁜 건 아닌데 본인이 그 한 이유는 뭐냐고 그랬더니 아유 나눠서 하면 두 개 있어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나로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은 900만 원이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돈이 900만 원이 없어요. 예. 그 세액공제 받을 돈의 총합이 900만 원이면 여기 보시면 148만 원이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게 이미 많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 굳이 그런 케이스라면 저는 연금저축을 추천드려요. 네. 자, ISA 계좌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보고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1,000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얼마나 세이브 되냐라고 봤더니 74만 8천 원 네, 이렇게 되네요. 일반으로는 15.4니까 154만 원 낼 거 79만 원 낸다. 생각보다 폭이 되게 작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한도 여쭤보는 분 많아서 말씀드리면 연금계좌 통합 한도는 두 개 합쳐서 1,800입니다.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납입은 1,8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있죠? 저 돈은 언제든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제가 연금저축을 추천드리고 ISA 계좌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ISA는 2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연간 3,800.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좀 젊으신 분들에게는 외람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연금계좌 혹은 과세형 계좌의 부족함을 뒤늦게 느끼셨다면 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목돈이 있는 돈을 긴 시간 들여서 3,800만 원씩 5년간 저 안에 넣는 게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늘 주장하고 있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봤어요. 보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한도가 100%입니다. IRP는 70%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 제한 한도를 벗어나면 보유한 자산에서 뭔가 리밸런싱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무언가를 투자하려고 하면 30%를 먼저 채워야 하는 거죠.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IRP에서 ETF를 꽤나 오랫동안 운용을 했는데 저희가 그 ETF 운용을 정리하고 단일형 펀드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펀드는 인머스트에서 만든 펀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모스트 IRP 운용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뒤에 잠깐 거론을 드리겠지만, DB 인모스트 펀드는 해외 ETF로 구성되어 있는 그 펀드 구성 자체가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용은 본사가 알아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제한을 벗어나서 리밸런싱. 예를 들면 ETF로 돼 있다면, 자, 요 종목 팔고 요 종목 사세요. 리밸런싱 했어요. 근데 IRP는 다들 아시다시피 직접 매매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팔고 저걸 살려고 그러면 안 사진다는 거예요. 전화 와요. 이사님, 이거 팔았는데 안 사줘요. 보면 안전자산 비중을 먼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23년도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자문사로서 계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펀드로 그렇게 현재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펀드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SA 계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종합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만 안 됩니다. 해외 자산 직접 투자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저기 ISA 계좌 비과세라는데 좋네. 나 QQQ 사야지, 애플 사야지, 테슬라 사야지. 안 됩니다. 네. 저기, 근데 국내 주식을 사는데 굳이 ISA 살 필요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국내 주식 세금 없잖아요. 어차피. 대주주 요건이시라고요? 그건 저기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주식을 저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15.4% 내는 애들 있잖아요. 타이거 나스닥 100, 코덱스 S&P 500 이런 것들을 저 안에서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어요. 파생, 그다음에 채권, ELS, 이런 것들을 다 저 안에서 하실 수 있어요.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국내 주식은 저기서 하지 마세요. 국내 주식은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자유로운 투자 자산 배분을 하실 수 있어요. 완전 자유로움입니다. 네. 저희가 자문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편하게 하시는 거를 오히려 더 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자, 주식 직접 투자는 연금저축, IRP 다 불가능합니다. 예, 개별 종목, 그러니까 제가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 막 좋다고 막 이러고 다니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기다 그럼 삼성전자를 사면 좋겠네. 네, 못 사십니다. 못 사시고요. ETF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네, 뭐 두 배, 야 연금 나 시간 부족한데, 야 가자, 묶고 더블로가 안 됩니다. 네, 레버리지 안 돼요, 인버스 안 됩니다. 네, 파생 상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ISA는 예, 다 됩니다. 그냥 다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직접 거래는 일반 계좌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ETF 펀드 리츠 가능하고 연금저축, 예금까지 가능합니다. IRP는 심지어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채권, 국채 매수 가능합니다. 회사채 매수 가능합니다. 문제는 국채 회사채를 증권사가 개인한테 혹은 IRP 계좌에 열어주질 않았는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24년도, 23년도, 24년도에 증권사 다수들이 저 시장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삼성증권은 채권을 매수할 수 있게 아예 메뉴도 만들었죠. 문제는 팔 때 어려웠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가능하고요. 네, 원금보장형 상품 ELB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ISA는 제가 그냥 넣어 놓은 건데요. 다 됩니다. 네. 그리고 예금이나 채권, 연금저축 예금 안 됩니다. 채권 안 되고요. 대신 예금과 채권에 준하는 MMF, RP, 채권형 펀드 등이 가능하고요. IRP는 저축은행 예금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원리금 보장되는 원금 보장 상품 가능합니다. 뭐 당연히 ISA도 가능하죠. 근데 이 ISA를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 자체가 갖고 있는 제한이 있죠. 주식 거래 은행에서 물론 되죠. 물론 되는데 그게 은행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의 채널을 열어서 뭐 신탁이나 이런 거로 싸서 되는 거라서 ISA 계좌를 굳이 가질 수 있다, 갖고 싶다,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 가까운 증권사에 가서 개설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ISA 계좌는 독특하게 자, 개수를 볼까요? 연금저축 계좌는 1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100개 만드셔도 돼요. 법적으로 구속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IRP는요? 자, 연금저축은 은행에도 만들고, 증권사에도 만들고, 보험사에도 만들고, 나 30개 있어요. 가능해요. 쓸 데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IRP는 어떻게 되죠? 한 증권사에, 한 은행에 한 개씩밖에 못 만듭니다. 한 개씩밖에. 두 개 안 만들어줘요. 난 IRP 증권사에 두 개 있는데, 예,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오래된 IRP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하고 내가 내는 그 IRP를 다른 계좌로 운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하나씩. ISA는요, 전 금융권 통틀어서 하나. 내가 은행에 ISA가 있다. 오늘 최사 얘기 들으니까 증권사가 좋겠는데? 증권사 가서 ISA 개설하는데 내가 ISA가 있대, 이미. 그럼, 이생망인가? 해약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은행에 있던 증권사에 있던 내가 기존에 있던 ISA를 새로운 증권사, 새로운 은행에서 개설함으로 그 증권에 있는 계좌를 가지고 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이전 전제 하에 한 개를 더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 같죠? 옛날 집 판다는 전제하에 새 집 받을 때 세금을 사게 해줄게 뭐 이런 것처럼 ISA 계좌는 전 금융권 통틀어서 한 개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연금저축 계좌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IRP 계좌를 예전에 내가 개설해 놓은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걸 퇴직금으로 받았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납부를 한 건지, 아니면 이 계좌에서 수익이 생긴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세 가지 계좌 모두 다 은행연합회 전산이라는 통합전산으로 운용돼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받았든지, 회사로 받든지, 내가 돈을 냈든지 간에 그 낼 때마다 꼬리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걸 완성하는데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 삼성증권 어플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는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있던 거 새로 만드는 거 하나. ISA 계좌는 계좌를 개설하면서 딱 튀어나오고요.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를 통합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1,800을. 그래서 삼성증권의 마이연금에 가시면 납입 한도 조회라는 걸 눌러보시면 타금융권, 그다음에 삼성증권을 각각 나누어서 어디에 계좌가 있는지 정말 많이 나요. 저 14개 있는 분 봤어요. 예. 자기가 지나가다가 누가 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해서 14개가 있는 거예요. 한도 통합하는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왜? 다 전화해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거 꿀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령 한도 및 중도 인출 관련된 거는 뒤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텐데 이 표를 보시면 그냥 이해하실 거예요. 자, 수령 조건은 공이 연금저축 IRP다 55세 이후 그다음에 가입이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 조건을 완수합니다. 다만 IRP는 내가 퇴직금을 받았고 55세가 지났다. 그러니까 내가 53세에 퇴직을 했고요. IRP에 돈을 받아서 올해 55세가 됐어요. 그러면 수령 조건 완료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납부했던 계좌에 5년이고요. 이 두 계좌는 서로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아, IRP 70% 그거 나 안 하고 싶고 연금저축으로 다 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옮기실 수 있어요. 2016년에 법이 바뀌어서 옮기실 수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납부한 돈이 있는 계좌는 IRP 계좌는 납입이 5년이 둘 다 지나셔야 돼요. 내가 놓은 돈은 5년이 지나야 옮길 수 있고요. 예, 젊은 분들 귀 막으세요. 55세 넘어야 옮길 수 있어요. 젊을 때 못 옮겨요. 그러니까 내가 40세, 35세인데 IRP 열심히 넣었는데 나 IRP 안 좋대. 연금저축으로 갈아타고 싶어. 안 됩니다. 55세까지는 싫든 좋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IRP 계속 넣었는데 연금저축 좋다는데 네,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 새로 개설하시고 올해부터 거기 넣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55세가 될 때까지 IRP 잘 관리하시다가 이렇게 엄기 오시던가 통합하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중도 인출, 네, 일부 인출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고 그 900만 원 이상을 넣은 돈은 일부 인출을 할 때 세금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IRP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요. 정상 수령 세금 연금소득세 3.3에서 5.5인데 여기도 표시가 좀 잘못된 게 있어 정정하겠습니다. IRP 계좌 내에 내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의 30% 감면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내가 퇴직할 때 IRP로 받았어요. 55세가 퇴직 때 1억을 IRP로 받았어요. 근데 IRP 안 좋대. 연금저축이 훨씬 좋대. 그래서 연금저축으로 계좌를 이전했어요. 자, 이전 조건이 됐죠? 55세가 넘었고, 퇴직금으로 수령할 때는 5년을 안 지나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56세 때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나는 연금을 개시했어요. 이건 연금저축이니까 연금소득세 5.5% 떼는 거네? 나 퇴직소득세 한 10%였는데. 와, 꿀이다. 아닙니다.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 이분의 원천 소득은 퇴직소득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1억을 받을 때 원래 세금은 500만 원 내셨어야 돼요. 1000만 원 내셨어야 돼요. 근데 IRP로 받으셨으니까 9천만 원이 아닌 1억 원래 퇴직금 다 드릴게요라고 IRP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아야지. 그런데 난 세율이 5.5%네. 나 원래 10%였는데가 아니고요. 껍데기가 바뀌었을 뿐 소득 원천. 제가 꼬리표 다 달려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당신의 연금 소득 재원은 퇴직금이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니 원래 10% 내야 하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받는다 가정하면 100만 원이 세금인데 30% 감면하고 예, 700만 원, 70만 원만 세금으로 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로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는 순수하게 내가 연금을 받으려고 내 개인적으로 낸 돈에 한해서는 3.3, 5.5고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그럼 퇴직소득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사람마다 다른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 있는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6.5%입니다. 네, 정리된 내용들이고요. ISA 계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이 모아놓은 돈을 과세형 계좌로 넘길 때 한 번 더 추가 혜택을 줘요. 당해년도에 한해서 딱 한 번, 들어갈 때 딱 한 번, 최대 300만 원까지.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을 ISA 계좌에 갖고 있다가 3년이 돼서 더 넣을 돈은 없고, 연금저축으로 넘겨야겠다라고 2천만 원을 넘겼다면, 그때 그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넘겼다.
네, 1억에 10%니까 1천만 원이나 세액공제 되겠네? 아니요, 한돈 300이 최대입니다. 예,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그 해에 만약에 내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 근데 난 세액공제를 더 받겠다라고 해서 저걸 넘기셨다면 최대 1200만 원까지 당연연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써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연령대별 활용 전략,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20대, 30대 많이 안 계셔서요. 네. 그리고 소득별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왜 제가 여기다 넣어놨냐면, 이 교환을 제가 범용으로 쓸 교환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 참여하신 분들께는 좀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요 정도 하고요. 어, 사전에 말씀하신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할 건데요. 질문 되게 많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좀 특별히 그 ISA 계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추가로 더 말씀 여쭙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 카톡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고요. 어, 2부 시간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이 14가지의 질문을 제가 유형별로 묶어 보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그래서 연금 수령 관련된 거를 조금 못 보신 화면들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연금 수령하고 세금에 관련된 거를 먼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연 1,500만 원 이내로 수령 시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한다 그러면 그 1,500만 원이 매월 받아서 매년 받아서 소진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에서 그 수령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 한도는 1,500까지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빼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든 수령은 가능하세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소득세라고 하는 5.5%에서 3.3%에 해당하는 구간이 1,500까지예요. 1,500을 넘으시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시고 가져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넘어가면 바로 종합소득으로 넘어갔어요. 아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2천만 원 금융종합과세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요. 연금으로서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자체가 종합소득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합산과세가 됐던 게 2023년 이전까지 얘기고요. 2023년도에 참고로 이 자리에 연금 관련된 나중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장우 세무사가 지금 현재 같이 동참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희 이장우 세무사가 그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으면 정정해 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이장우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게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 1,500만 이내 수령하면 기간 제한 없고요. 설명 이어가면 1,500만 을 넘어가게 되면 과거에는 종합과세가 됐다면 이제는 종합과세나 혹은 16.5% 분류과세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분류과세를 선택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다음에 종합과세가 되면 그 의료보험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분리과세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유형인데 오늘 보여드릴 내용이 좀 있어요. 일단 질문 볼게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안 받은 금액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왜냐면 나는 기억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1, 2년 낸 것도 아니고, 뭐, 길게는 20년에서 30년까지도 꾸준히 끌고 가는 계좌인데, 나중에 내가 이 돈을 세액공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퇴직금으로 넣은 건지, 그냥 넣은 건지, 지금 제가 관리하는 고객분들도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 그 자료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 보시면, 질문에 답변부터 드릴게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안 받은 금액 구분이 되나요? 예, 됩니다.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건 국세청 페이지와 그다음에 삼성증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페이지 제가 뒤에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 IRP 인출 전략 및 계좌 분리가 필요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액공제 받은 계좌, 안 받은 계좌를 따로따로 계좌를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는 내가 매년 세액공제 받은 거, 여기는 안 받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유리하지 않냐, 편리하지 않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분리하는 건 권장을 드려요. 그런데, 어,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뒤에 보이는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제 다른 모니터 화면을 제가 공유했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녀석이 요겁니다, 요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금보험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걸 끊으실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보여집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볼게요. 2001년부터 2010년, 2010년부터 11년부터 20년, 20년부터 23년까지 내가 연금 계좌증, 자, 중간 말고요. 여기 말고요. 공적연금 말고요. 연금 계좌 소득 세액공제액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300만 원 내셔서 여기 36만 원 세액공제 받으셨습니다라고 이게 체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은 얼마고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얼만큼 받았나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납입 금액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는 그게 없는 이유는 2013년까지는 얘가 소득공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보내드릴 화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화면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삼성증권에 연금을 개시하시게 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연금 수령 신청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자, 이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이게 계좌별로 있습니다. 이게 연금저축 계좌이신데 이분은 아주 독특해요. 이게 제가 독특한 사례라 어제 이분을 만나 뵙고 이 사례를 세미나 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에 계신데 자, 이분은 어떤 케이스냐면 다른 곳에 IRP를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계시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퇴직을 하시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IRP로 수령을 했는데 이 두 개의 계좌를 하나로 합쳐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보면 퇴직 납입금 3억 4,600 써 있죠. 그리고 고객 납입금 7,500 있어요. 요 돈은 다른 연금저축 계좌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요건 IRP 계좌를 퇴직금을 받으셔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짜투리로 올해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아예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고객 납입금은. 그리고 퇴직 납입금은 이렇게 있고요. 고객 납입금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계좌 안에 퇴직금으로 수령한 거, 내가 세액공제 받은 거, 그리고 이 안에 세액공제 받은 거에서 수익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낸 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연금을 개시하겠다, 혹은 나는 인출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이 경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얘가 제일 먼저 나와요. 2,400원이. 그 다음에 두 번째인 퇴직 납입금이 나오고요. 이분은 퇴직할 때 나는 세금이 얼마였지 여러분들 기억 못 하세요.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 나오겠지만 그게 언젠데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분은 근속이 오래되셨나 봐요. 세율이 3.29%입니다. 근데 만약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세금이 얼마라고요? 2.3%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에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3.3에서 5.5. 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인출을 하셨어요. 네, 인출을 하셨어요. 중간에. 그래서 3억 4천에서 2억 9,500으로 퇴직금을 먼저 인출하신 거예요. 네, 5천만 원 인출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3.29%를 전부 다 세금으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올해도 연금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는 2.3을 내셨고요. 나머지는 3.29를 내고 인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7,500이었던 이 돈이 운용해서 자, 1억이 됐어요. 자, 이 운용 수익은 얘가 다 합쳐져서 낸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7,500과 3억 4천 중에 5천을 뺀 나머지 돈을 운용해서 예, 수익이 생긴 거죠. 그러면 수익 항목은 16.5% 혹은 5.5%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 쌓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올해도 세액공제를 좀 받고 싶은데 한 번 연금을 개시하거나 인출을 한 요 계좌는 다시 입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올해분에 대해서는 다시 1,800을 넣고 이제 뭐죠? 어, 이렇게 계좌를 하나 1,400을 넣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만약에 올해 1,400을 넣었다면 이 1,400은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인출하고 싶습니다라면 그냥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과세 제외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1,400을 넣고 1년 동안 운영해서 수익이 생겼어요. 161만 원의 수익이 생겼네요. 이 수익은 예, 한 번에 찾으면 16.5, 연금으로 받으시면 3.3에서 5.5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두 개 갖고 계신 케이스죠. 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확인하나요?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예, 연금 수령 신청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RP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령을 신청하면 한 해라도 만 원이라도 받는 게 좋죠. 5천만 원 신청하시고 나서 예, 다시 만 원 이렇게 받게끔 제가 수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연금 수령 현황이라는 데 가시면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엔 이걸 전부 다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어떤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보내서 서로 크로스로 확인하고 전산이 미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작년 올해 많이 수정이 돼서 이제는 언제든지 편하실 때 이렇게 인출하실 수 그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요 1,400은 이제 이것도 알려드려야 돼. 아, 나 1,400 중에 1,000만 원 급하게 찾아서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서 수령으로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위에 있는 돈은 그냥 연금 계좌에서 인출 그 계좌 이체로 그냥 바로 뽑으실 수 있고요. 요 돈은 이제 수령으로 뽑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도 인출하시는 거죠, 요거는. 네. 운용 관련된 건 제가 좀 뺐어요. 저거 운용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자, 연금 개시 시 투자 상품은 어떻게 매도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나는 펀드로 있으면 펀드에서 일정 부분을 팔아가지고 연금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MMF나 원리금 보장 상품은 내가 매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알아서 팔려가지고 저희한테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처럼 ETF로 하시는 사례는 ETF는 이렇게 자동으로 매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용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참고로 저는 매월 받는 분도 해봤어요. 그럼 매월 그냥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MF로 넘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매달 25일 날 연금 받을 거예요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팔아서 25일 전에 MMF로 갖다 놓는 그런 방식이라고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자산은 계속해서 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좀 잘 해야 하겠죠. 55세 되자마자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안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뒤로 미루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자산이 커질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고객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인모스트에서 연금 개시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받다가 중지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음, 안 받고 계속 미루시는 분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미 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서 지금 연금 수령해서 인컴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예,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좀 모자란 것 같다. 내가 목표한 금액보다 모자란 것 같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개시를 좀 늦추시는 게 유리하겠죠. 아니면 좀 플렉서블하게 받으셔도 돼요. 처음엔 조금 받다가 수익이 난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받다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관리자들이 중간에 수령에 관련된 거, 수익에 관련된 걸 더블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민영 선생님 또 IRP 해지할 조건 55세 이상 5년 이상 ISA인가요? IRP인가요? 선생님? 네.
요거 확실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IRP를 해지는 아니고 IRP에서 연금을 타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 금액이 굉장히 크고 연금으로서 효용성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작고 내가 실효성 있는 실제 연금까지 운영하고 싶다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있겠지만 그, 저 운용력이 아니니까 운용에 대한 얘기를 깊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채권, 예금, 그다음에 뭐 배당 이런 게 안정적인 거다. 그러니까 나는 연금을 이제 받는 시기가 됐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용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채권 22년도에 완전 박살났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돈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안정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냐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조건을 일단은 충족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에는 어렵지만 투자 대상이 안전한 거를 그 도모하시기보다는 수령을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이거죠. 주식은 굉장히 어렵고 투자 대상은 그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동안 꾸준히 10%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22년도에 급락했고, 23년도에 급등했고, 24년도에 평이하다가 떨어지다 24년도 말에 올랐고, 그러니까 막 변동성이 심한데 나는 연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런 노출이 심한 곳에 내가 오르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신다면 한 2, 3년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는 아니지만 변동성이지만 평균적으로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3년치를 그냥 안정적으로 빼놓고 나머지 70%, 예를 들면 20%, 30%를 이 3년치라는 게 30%가 아닐 수 있죠. 1억이면 3천만 원을 빼야 되는데 그 1억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 3억, 3, 4억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받겠다라고 한다면 3년치인 3,600은 그냥 IMF에 넣어놓고 나머지 자산인 예를 들면 3억이라고 치면 2억 5천 정도 되는 돈이 3년 동안 30%의 수익을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3년 동안의 이 변동성에 의해서 내가 연금 수령을 위해받는 일은 없을 거고, 저희랑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3년에서 5년 정도의 매년 연마다 10%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들은 매년 생기진 않지만, 연금 작년도에 40% 넘는 수익 기록했고, 올해도 20%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이 매년 10%라고 가정을 하면, 3년에 30%고 5년에 50%다 그러면, 저희는 5년 동안 운용하는 기간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년 동안 받을 돈은 빼놓고 나머지 돈을 운영하자는 거죠. 그렇게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져가는 거를 오히려 더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해에 20%, 30%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는 보통 같은 경우면 그걸 계속 끌고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수익 난 거를 리저브 계좌로 옮기고 기간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안정성을 매년 체크해 가면서 연금에 받는 수령액은 변동이 없고 내가 투자하는 투자 자산들의 안정성을 기하는 이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3억을 넣어놓고 매년 예를 들면 3억 정도가 있는데 혹은 뭐 2억 정도가 있는데 2천만 원씩 매년 받고 싶다 그러면 10%의 수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한 3, 4천만 원을 빼놓고 5, 6천만 원을 빼놓고 2년 동안 받을 돈을 다 빼놓고 나머지를 수익을 냈을 때 어느 한 해에 그 수익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30%가 도달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첫 해에 만약에 30%가 도달했으면 우리가 30%를 내는 기간이 이제는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30%날 거를 첫 해에 30%가 났으니까 그럼 이제 5년이 됐잖아요. 그럼 5년 동안 10%씩 나서 50%가 내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5년 동안 30%만 내면 되니까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죠. 요구 수익률이. 그때는 이제 투자의 대상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냐? 어떤 사람이 그러냐는 예,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관리자들이
원하시는 금액, 수령을 원하시는 금액, 그리고 실제로 투자 수익률을 매년 체크해 가면서 인출 전략을 새롭게 계획하고 또 구조를 새롭게 짜는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출하시는 분들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ISA 계좌. ISA 만기 시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IS에서 제가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돈은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안 받고 그냥 넣은 돈하고 똑같은 유로 구분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들어간 돈은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세금 없이 원금은 다 빼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난 것들은 뭐예요? 예. 5.5% 연금으로 받을 때, 16.5% 그냥 찾을 때, 이렇게 구분됩니다.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에는 1억밖에 없었는데 ISA 계좌에 넘어간 돈이 2억이에요. 그러면 연금을 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상 그 ISA에 들어간 돈이 먼저 연금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돈들, 투자 수익은 다 뒤로 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ISA에 들어가면 ISA에서 들어간 돈이 먼저 연금으로 나옵니다. 근데 세금이 없어요. 세금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뭐 1,500만 원 한도 이런 거 없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내가 찾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5세인데 내가 65세까지 기다려야 국민연금이 나와요. 그러면 50세, 55세 때부터 65세까지 열심히 60세까지 이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60세 진짜 은퇴를 하고 65세까지는 세금도 덜하고 목돈이 먼저 제한 없이 나오는 ISA에서 연금으로 들어간 돈을 먼저 뭐예요? 연금으로 받으면서 나머지 돈이 수익으로 쌓이게끔 기다리고 예, 그러면 이제 모수가 줄어든 65세부터는 부족한 부분을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오고 ISA와 연금저축에 넣은 돈으로 수익이 난 걸 보조해서 또 끌고 가고 이 방식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예, 설명이 어려우셨다면 다음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릴게요. 자, IRP 5년 후 연금계좌로 변경 시 기존 계좌와 합칠 수 있나요? 네, 합칠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계좌 통합이라고 하고요. 전산으로는 안 되고 지점 내방하셔야 됩니다. 합칠 수 있어요. 다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2013년 이전 계좌와 2013년 이후 계좌는 합치면 유불리를 따져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합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월에 100만 원 받으려면 연금 얼마 필요한가요? 네, 제가 이거 몰라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4%로 하면 3억 원 필요하대요. 네. 연금 100만 원 받으려면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매월 100만 원, 만약에 여기에 이마를 빼먹었는데요. 예, 월 100만 원씩 몇 년 받고 싶으신지를 생각해야겠죠. 근데 통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씩 계속 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 곱하기 30년 받으려면 3억 6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정적이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4% 원금 보존형으로 하면 3억 원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은 연금에 대한 재원의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아니면 내가 채워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산술적으로는 매년 10% 수익이 나오면 1억이면 되겠죠. 1억 2천. 그죠? 근데 아까 그런 안정성을 가하려면 그거보다 좀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투자되는 운용 수익과 기대 수익에 따라서, 요구 수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통상 보면 한 3억 정도 내외를 있으신 분들은 소진되지 않고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래도 안정적이려면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증권사 시뮬레이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긴 합니다. ISA 만기 전략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3년 만기 후 연금저축을 이전하는 방법,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쭤보시는데,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증권사는 아예 만기가 되고 해지를 하면 이전 신청이 아예 메뉴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 삼성증권은 아직 메뉴로는 준비 안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삼성증권 연금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조만간 내년도에 아마 버튼 형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MTS 안에서 연금계좌로 이전 신청이 있습니다. 옵션이. 네, 근데 삼성은 없어서 콜센터로 지금은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셔야 되는데, 네, 요거는 현재로서는 직접은 하시려면 답변은 어플로 가능하거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ISA 계좌 활용과 연금 개시 방법. 네,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3년 의무 기간 후 재가입 계속 유지. 예, 재가입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마다 연금저축으로 넘기십시오. 3년마다. 아닌데, 난 ISA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좋은데, 그럼 연장하시고요. 네,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3년 기간 내에 금융소득 과세자가 되셨다라고 하면 무조건 연장하셔야 돼요. 그냥 3년 뒤에 해지하시면 안 돼요. 왜? 난 다시 가입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입한도 1억을 태울 때까지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본적인 건 3년마다 한 번씩 연금저축으로 넘기고 리셋해서 다시 개설하고 풍차 돌리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주기 풍차 돌리기 전략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ISA 3년 경과 후 계속 납입과 연금 이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연금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계속 납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큰 건 뭐 비과세 한도 여부 얘기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돈을 쓰겠다. 그러면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시기보다는 유지하시면서 수익률을 좀 높이는데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야기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노후 준비가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연금저축으로 넘기시고 필요에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인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연금 개시 운용은 어떻게 하며 새 연금저축 불입도 가능한가요? 연금 개시 전후의 운용 전략은 고객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격적인 지금 제 고객분은 연금저축을 운영하고 중간에 연금을 개시하신 후에 중지하시고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계셔서 연금 계좌가 거의 더블업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연금을 개시하시면서 수익이 늘어나서 요구 수익을 낮추기 위해서 포트를 바꿔서 아예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연금 저축 계좌 내에 돈을 더 이상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연금 저축 불입을 필요하시다면 따로 개설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개시한 계좌는 원칙적으로 추가 납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립을 계속하고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단 분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연금 벌써 개시했는데 계좌별로 연금 개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셔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Q&A 다 말씀드렸고요. 아마 빠진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고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도메인도 샀어요. 연금저축.com입니다. 한글로 연금저축.com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사이트는 제가 인터넷에서 도서에서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설명하는 공신력 있는 분들이 했던 메시지들을 다 모아 이 안에 이렇게 텍스트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교환도 사실은 이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아직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계정이 바뀌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만들어 놨고요. 여기 색인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뭐 ISA 이렇게 치면 이렇게 ISA 관련된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비교 하시면 뭐 비교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챕터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매뉴얼처럼 이렇게 연금저축이란 뭐냐, IRP란 뭐냐, 그다음에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차이가 뭐예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아직 내용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해마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 현황을 제가 지난 7년간 계속해서 통계자료 보고 있는데 그런 통계자료도 이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로우 데이터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제가 PDF도 넣어놓고 감독원 연금 통계 사이트도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매번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린다는 거는 뭐 맞는 얘기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요 사이트 이용해서 제가 가이드북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뭐 책자 뭐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이거 모바일에서도 잘 운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어, 들어오셔서 나눠주시고 아직은 좀 미완성이라 여기 인터랙션 그런 장치들이 없어요. 뭐 질문하실 거를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상담을 요청하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곧
여기 오른쪽에 버튼 형태로 좀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줌 상담 신청하기 뭐 아니면 Q&A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고 또 제가 그 내용을 답변 드릴 수 있는 코너 등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기는 요걸 가지고 아예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챗봇 형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디벨롭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드리면 제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죠. 그래서 advisoryrepor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저 와이프 거라 괜찮아요. 보여줘도. 그래서 자기 생년월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제가 속도를 좀 개선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월간 리포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월별로 리포트 보이시죠? 예전에 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을 좀 더 예쁘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리포트는 본사에서 보내주시는 거고 이게 다운로드 하시면 크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월별 계좌의 금액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제가 적어도 그 다음 달 10일 전에 이걸 다 업데이트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고 리밸런싱 언제 했는지 같은 경우도 이 안에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밸런싱 눌러보시면은 리밸런싱이 예고돼 있으면 여기 예고돼 있다고 나오고요. 과거의 리밸런싱이 월별로 쫙 다 정리돼 있습니다. 지나간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고요. 어, 좀 제가 이거 일부러 놔뒀는데 이렇게 연체하신 분들 저희한테 연체 떴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는데 이 안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다 어디다가 출금하셔야 되고 얼마이고 당일 연체하셨는지 몇 개월을 연체를 미루셨는지 정보를 다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관리자 상담력도 있고, 여기 보면 정기시황 세미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내용도 있으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실 때마다 한 번씩 가끔씩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들도 확인해 주시고, 리포트는 요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 펀드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DC 펀드로 하시고, 예, 그분들 리포트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IRP 펀드 리포트에 보시면 매월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리포트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